소개받은 신경석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좀 드릴 말씀은 그 나이듦과 신학 그리고 건강한 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뒷부분 노화 또 건강 이쪽에 좀 전공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는 좀 저희들이 뭐 좀 책을 한 권 보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 좋은 내용들을 좀 뽑아서 좀 나눠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크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노화라는 거는 건강이라는 건 이제 우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리 인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좀 근원적인 문제를 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건강 이야기하는데 과연 건강이란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노화와 건강 이 차이가 뭔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나이 들어간다는 또 의미가 뭔지 좀 약간 사회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결국은 나이듦과 노화 이게 과연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와서 그럼 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는 이제 앞부분 쪽에서는 일반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좀 건강이 뭐다, 노화가 뭐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또 그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는 그렇게 보시고요. 앞부분의 건강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노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 그 뒷부분은 그러면 나는 나이가 들므로서 노인으로서 아니면 연장자로서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나가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랑의 교회 청년부 또 사랑부 교사도 좀 약간 좀 했었습니다. 네, 예, 그 이제 제가 좀 드리려는 내용은 이 나이듦의 신학이라는 이 책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에이징 매터스라는 폴 스티븐슨의 책을 번역한 책입니다. 책인데 이 책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대체로 세 개의 파트로 있습니다. 소명, 영성, 유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나이가 들므로서 우리가 소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앞으로 청년에 받았던 아니면 젊은 시절에 받았던 이 소명을 나이가 들므로서 나는 어떻게 유지하고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 문제. 그리고 나이가 들므로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자기 자신 안에 고착된 문제들, 고집스럽다거나 완고하다거나 보수적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갈 때 나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인가? 그럼 나는 어떤 미덕을 앞으로 계속 쌓아 나갈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 우리가 유산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돈적인 문제,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영적인 부분, 좋은 지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여기서 물려준다는 개념은 자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 공동체의 다음 세대에 어떻게 나의 노인으로서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물려주고 이 공동체를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작동이 좀 안 되네. 예, 이 책의 저자는 폴 스티븐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실 때가 요게 78세 때 이 책을 쓰셨습니다. 78세 때 노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하시고, 자녀가 3명인데 손녀, 손자가 8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뭐 이렇게 상담가로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이듦과 노화의 문제,
건강의 문제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생물학적인 측면입니다. 영적인 부분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공동체 때, 청년부 때, 제가 사랑에 다닐 때 늘 이런 구호를 외치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습니다. 이제 이 현상이 점점 공동체에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거든요. 젊은이들이 없어져서 나이 든 분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모이면 어느 정형외과 그 의사 선생님 참 좋다더라 막 이야기하고, 당뇨병은 그분이 명의다더라 이래 해서 서로 의료 정보를 교환하고 마치면은 병원 가기 바쁜 뭐 이런 그런 모임으로 사실은 이제 가고 있는 이런 인사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갈 때 어떻게 가야 되죠? 병원 갈 때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뭐냐? 비 오는 날에는 환자가 없다, 병원에. 그러니까 병원 가실 때는 바로 가시려면 비 오는 날 가시면 대기 없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비무환 정신으로 병원 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제 건강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과거부터 철학자들이 계속 고민했던 문제죠. 사실 인간이 무엇인가? 지금도 사실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문제들, 그 중에 보시면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먹고 자고 싸고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사람은 이런 존재다. 또 이런 어떤 또 이성적인, 그죠? 사람과 동물이 다른 이유 이런 것들, 그리고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아들러라든가 융이라든가 또 에릭슨 이런 분들이 심리 정신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은 인간은 이렇다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모여서 살아야 된다. 그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스 슐러 같은 사람이 이제 철학적 인간학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은 한 단편만으로는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복잡하다는 겁니다. 몸도 있고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는, 그래서 복잡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전인적으로 사람을 규정하고 관찰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이러는 사람이야라고 딱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몸 상태가 달라지고, 그래서 사람을 어떤 한 틀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모든 과학을 합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단순한 한 단면이 아니라 복합적인 여러 면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영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통 신체, 정신, 영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몸만 건강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되죠. 그렇다고 정신만 건강해야 되느냐?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건강할 때, 전인적으로 건강할 때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에 대한 정의, 보통 여기 웹스터 영어 사전을 보시게 되면은 건강이란 마음과 몸과 영혼, 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이런 것들을 건강하다라고 말하거든요. 단순하게 몸만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WHO 아시죠? WHO에서도 건강을 정의하기를, 건강이란 신체적인 부분, 멘탈, 정신적인 부분, 소셜 웰빙까지 완전한 상태를 건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98년부터는 WHO에서 영적인 부분까지 이 범위를 확대했다는 겁니다. 건강은 영적인 것도 건강해야지만 건강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 파란색 박스로 해놓은데 그런 내용입니다.
영적인 것까지 건강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질병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몸의 온갖 병이죠. 몸의 온갖 병. 여기서 몸의 온갖 병이라 할 때 몸은 아까 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정신, 마음, 신체, 이런 모든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온갖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신 어디 아프냐 했을 때 물어보셔야 돼요. 마음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영혼이 아파요?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전인의학입니다. 현대의학은 거의. 그래서 영과 육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이게 현대의학이 지향하는 지향점입니다. 몸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예방적 차원에서 예방의학에 중점을 두죠. 그래서 진단, 건강검진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심인성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보통 신체에 드러나는 질병들은 단순하게 몸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서 아픈긴 한데 그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마음에 기인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마음에서 기인하여 생기는 질병들. 그래서 심인성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가 아프고 위염이 생기죠. 스트레스가 왜 위험까지 연결될까? 스트레스가 왜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할까? 이런 것들은 다 심리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노화와 건강이다, 이제 이 주제를 볼 때 인간의 발달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1세부터 85세까지 요렇게 자라가죠. 여기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대략 어느 연령대에 포함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느 연령대에 놓여 있는가? 끝에서 두 번째. 여기인가요? 자, 그래서 나이듦이라는 의미, 나이듦. 과연 우리가 나이듦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위키피디아라는 사전에 보시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 쭉 있는데, 일반적으로 장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변화는 발달로 표현합니다. 노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발달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발달.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지금도 그래서 85세여도 발달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화의 개념, 발달의 개념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화는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이죠, 사실은. 젊을 때는 하룻밤 안 자도, 이틀밤 안 자도 다음날 멀쩡히 일하는데 45세 되면은 40, 50세, 60세 넘어가면 하룻밤만 안 자면 다음날 일을 못하죠. 기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질이 변화해 기능이 쇠퇴하는 것, 이렇게 노화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과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답이 없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노화가 왜 생기는지. 지금도. 그래서 미국 NIH, 미국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세포 노화 네트워크라는 프로그램을 2021년부터 가동시켜서 노화가 뭔지를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미국 연구 주제 중에서 세 번째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주제입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오래 사는 문제입니다. 잘 사는 문제, 건강하게 사는 문제, 이 문제로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분류표를 보시면 의학적인 측면에서 이 노화는 생리적인 노화와 병적 노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노화도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생리적인 노화는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쇠퇴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병적 노화는 그 가속도를 가속시켜버립니다. 무엇으로? 술, 담배,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걸로 가속시키는 것을 병적 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노화로 가야 됩니까? 자연스러운 생리적 노화로 가야 되겠죠. 병적 노화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의 의료적인 측면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노화도 생명체의 변화가 축적되는 현상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체의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겠죠, 뭔가가. 그런데 그게 계속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고, 그런데 이 노화는 성장과 노화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개념도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화도 어떻게 보면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었다, 내가 피부가 쭈글쭈글해진다, 탄력이 없다,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과정도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 그래서 노화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정상적인 삶의 과정입니다. 삶의 한 과정. 자, 보통 생명의 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보통 한 8가지 정도를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중요한 건 7번. 환경 변화에 반응하고 적응한다.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런 개념인데요. 우리의 생명은 죽으면 우리가 화장하지 않습니까? 화장을 다 해버리면 결국 남는 게 원자, 요 6개가 남습니다.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잉, 황. 이 6개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이 원자들 간의 관계성 때문에. 인간은 6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원소가 이루어지면 세포가 되고 해서 결국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원자가 돼서 뭐 이렇게 세포가 되기도 하고 조직되고 기관되고 기관계가 되고 뭐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골근계가 있고 순환계가 있고 피부 이런 게 쭉 있지 않습니까? 위장이 아프면 소화기계를 가야 되고 피부가 안 좋으면 피부과를 가야 되고 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세포들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줄기세포에서 발생합니다. 줄기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좀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조금은 과학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이 줄기세포에서 우리의 모든 세포들은 분화합니다. 분화. 근원은 줄기세포입니다. 자, 이 줄기세포에서 근육세포도 나오죠. 혈액세포도 나오죠. 신경세포, 심장세포, 간세포, 그리고 장세포. 이런 것들이 줄기세포에서 나옵니다. 자, 줄기세포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골수에서 나와요. 골수, 뼈. 우리 대퇴부 뼈 있죠. 그 뼈 속에서 피가 나옵니다. 그 피가 바로 줄기세포인데 그 피에서 나오는 줄기세포가 우리의 모든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피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신명기와 요한복음서에서 신명기는 그 피는 생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피는 영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피는 생명이자 영생으로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인체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삽니다. 지금도 우리의 세포는 골수세포에서 줄기세포가 나와서 우리의 모든 우리 조직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몸 전체의 세포를 계속적으로 갈아치웁니다. 새롭게 85세, 90세가 돼도 그 작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은 인체의 세포는 매일 활발하게 죽고 사라지지만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각 조직 세포는 수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2년마다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완전히 새롭게 갱신됩니다. 완전히. 자, 각 조직의 세포는 수명의 한계가 있다 그랬죠. 우리 몸에서 가장 세포 분열이 빠른, 가장 많이 변화되는 세포가 뭘까요? 바로 모근세포, 머리 뿌리 세포 있죠. 뿌리 세포와 장세포, 장 속에 있는 장세포, 그리고 골수세포, 혈액,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변화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이런
세포 분열이 가장 빠른 세포를 타겟으로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주사를 맞거나 항암제를 드시면 뭐가 어떻게 되죠? 머리가 빠지죠. 그리고 구토를 하시죠. 백혈구 수치가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암세포가 세포 분열이 가장 빠른 세포들이거든요. 그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상세포도 이렇게 죽어나가는 겁니다. 자, 인체 세포의 재생 사멸, 기능 상실, 세포 수가 감소하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정상적으로 살고 죽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 세포 수가 계속 감소만 하는 경우, 이때는 파킨슨 병이라고 하시죠. 뇌신경 세포가 요게 알파 싱클레인 프로테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재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포수가 과잉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기 때문에 암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포의 오작동,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납니다. 세포는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된 말이지만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인체의 신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나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나의 언어, 나의 행동, 과거에 내가 집착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죽어야지만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언어, 새로운 생각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내가 했던 행동, 내가 늘 쓰던 말, 내가 늘 가던 곳, 거기밖에 안 갑니다. 그 이유를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러나 그것이 좋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또 안 좋은 측면에서는 새로운 것으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죽어야지만 살아납니다. 새롭게. 그러면 노화가 왜 되느냐? 이 문제를 과학자들이 여전히 연구하고 있는 주제지만 여전히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예정돼 있다. 예정설부터 해서 활성산소, 산소가 문제다, 자가 면역이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노폐물들이 쌓여서 노화가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노화의 차원이 있습니다. 노화는 1차, 2차, 3 성공 노화가 있는데 1차 노화는 어떻습니까? 자, 자연스럽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 2차 노화는 어떻습니까? 노쇠입니다. 노쇠. 질병으로 인해서 그 노화의 속도가 가속도 되는 겁니다. 가속도. 아까 가속도 시키는 원인이 뭐라 그랬죠? 스트레스, 음식, 수면 부족, 술, 담배, 이런 다양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빠진 환경, 수질, 공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노화를 더 빠르게 촉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물학적인 노화가 뭐냐?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 이게 물리학 법칙에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지구에 있는 이 환경들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무질서도 복잡한 것, 점점점 복잡해진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 법칙인데,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새 물건을 사왔죠. 어떤 새 물건, 새로운 브랜드의 상품을 사와서 포장을 벗기죠. 얼마나 좋습니까? 반짝반짝하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색깔이 바래고 부러지고 떨어지고 기능이 잘 안 되고 하죠. 어떻습니까? 원래 그 상태가 점점점 복잡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옷을 사면은 처음에는 색깔이 산뜻했는데 여러 번 빨고 나면 색깔도 탈색이 되고 헤어지고 섬유 탄성도 떨어지고 하죠. 그게 뭔가 하면 모든 물질의 세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복잡해지는 무질서도로 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사람도 물질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 자연 법칙으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람도 나이 들면서 어떻습니까? 점점점
복잡해져 간다는 거죠. 기능이 잘 안 되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생각도 잘 안 나고. 왜 그럴까요? 무질서도가 점점점 떨어져 간다는 겁니다. 복잡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아까 생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죠? 7번째, 주위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반응한다 그랬죠. 자, 그 반응이 점점 느려지는 겁니다. 반응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생각이 번뜩번뜩 났는데 나이가 들면서 한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생각이 안 나요. 자꾸 일을 잊어버려요. 옛날에는 100m를 15초 만에 뛰었는데 지금은 20초, 30초도 잘 못 뛰어. 어떻습니까? 기능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젊을 때의 그 상태가 점점점 항상성이 깨져 간다는 겁니다. 항상성. 원래 그 상태가 점점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우리 몸은 그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항상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인가? 넘어지면 바로 서는 거죠. 왜 서죠?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아프면은 안 아픈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그런 반응을 있습니다. 외부 미생물들이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기침도 하고 하다가 낫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바이러스가 미생물이 없었던 상태의 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몸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바이러스를 없애고 미생물들을 없앤 결과로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항상성이 없다면 질병에 걸려서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항상성은 생명현상의 본질입니다. 생명현상의 본질.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그래서 이 항상성은 심리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태로 유지될 때 우리 몸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학적인 측면에서도 이 항상성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면역력이 너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너무 올라가 버리면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너무 떨어지면 어떨까요? 병에 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면역력을 강화해야 돼요, 그러죠.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면역력 항상성을 잘 유지하세요, 이래야 돼요. 복잡지만 자가 면역 질환인 사람들 면역력을 높이세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가 면역력이 더 높아져서 아토피, 천식, 건선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밸런스 이게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밸런스.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상태. 자, 근데 우리 몸에 이 항상성을 깨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죠? 갱년기라는 게 있죠. 여기에 우리 갱년기 가지고 계신 우리 남자, 여자 우리 성도님들 있으시죠? 아직까지 갱년기 지났습니까? 네. 아니신 것 같은데. 자, 갱년기의 의미가 뭐냐? 갱년기. 자, 갱년기의 어원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어로 클라이맥스입니다. 클라이맥스. 사다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클라이메트릭이라는 게 영어로는 갱년기를 말합니다. 이 어원은 클라이맥스입니다. 클라이맥스. 클라이맥스가 뭐죠? 정점, 최고점. 이게 갱년기입니다. 사다리의 꼭대기에 올라갔으면 다음 단계는 뭐죠? 내려와야 됩니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다친다는 거죠.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와야 됩니까? 조심조심 잘 내려오게 하는 게 갱년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갱년기에 더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는 낙상이 납니다. 낙상. 그래서 갱년기 때는 잘 내려오셔야 됩니다. 자, 여성 갱년기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많죠, 그죠?
화끈거린다, 볼이 붉어진다, 막 괜히 짜증난다 이런 거 많죠.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남자도 갱년기가 옵니다. 특히 청력이 말이 잘 안 들려요. 고막이 두꺼워져서. 그래서 남편들이 말을 안 들어요. 부인들이 남편한테 뭔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그 이유가 바로 고막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들이 말을 안 듣고 싶었다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들려서 안 듣는 거니까 남편분은 가셔서 조용히 차근차근 귀에 대고 말씀하시면 잘 들을 거예요. 아셨죠? 자, 이 갱년기 때는 신앙의 상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이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혹시 이 몸 상태가 신앙이 약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의료적인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그래서 가족, 특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지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이때는 말 안 듣는다고 구박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 몸에 있는 항상성을 깨는 게 또 뭐 있습니까? 바로 박테리아, 패소스라는 패소스.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패소진이라는 거는 이제 그 질병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패소진이라 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바이러스도 있고 기생충도 있기도 하고 곰팡이도 있고 스트레스, 캔서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젊은 청춘 남녀들이 어떻게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성이 잘 유지되는 거죠. 오뚜기처럼 막 넘어져도 맨날 며칠을 밤을 새워도 똑바로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인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단계가 뭘까요? 항상성이 완전히 제로인 상태입니다. 복원되지 않는 상태. 이게 우리의 인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 이렇게 우리 인간은 노화가 돼 갑니다. 이렇게 노화가 돼 가는 거죠, 우리가. 미국 보스턴 칼리지의 칼 바덴 교수가 이 7년간 매일 아침에 동일한 시간에 카메라 조도를 똑같은 빛 들어오는 양을 똑같이 조절해서 이 7년간 찍었습니다. 자기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88년도의 모습입니다. 2012년도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요렇게 많이 좀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자,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떻습니까? 갑자기 버럭 화를 많이 냅니다. 사소한 일인데. 그리고 두 번째, 갑자기 입맛이 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벌써 1년이 다 갔네? 자, 이럴 때 나이가 좀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성과 노화 현상 그리고 죽음. 자연 물질 세계에는 무질서도가 증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도 똑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항상성이 떨어져 가는 상태로 갑니다. 노화는 신체 내 항상성이 깨어져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성이 제로인 상태를 죽음이라고 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졸리죠? 안 졸립니까? 네, 그럼 기지개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펴보시고, 자, 그러면 이번엔 이쪽에서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한국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 심각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부터 이 나이듦 노화의 문제를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노년에 대한 명언 10가지가 있습니다. 자,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생각이 짧을수록 물질적이고 육체적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지혜가 자랄수록 정신적인 삶을 최고로 여긴다. 자, 해밍웨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조심성이 많아질 뿐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와 지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요때 친구들이 당신이 젊어 보인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아유, 오늘 정말 너무 젊어 보여요. 작년이랑 똑같네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아, 내가 나이 들었구나라는 인식하십시오. 인식을 그때부터. 자, 그리고 노인이 되는 것은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나이답게 살 수 없는 사람만이 비참하다. 나이 값을 하라는 겁니다. 그 나이에 맞는 행동, 그 나이에 맞는 언어, 행실, 그리고 사고, 생각의 정리,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플라톤, 고대 그리스 철학자죠. 유명한 분이죠. 자, 밝고 행복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나이의 압박은 거의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에겐 젊음과 나이 등 모두가 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밝고 행복한 생각을 많이 가지라는 겁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자, 노인, 청년의 시기를 지나왔죠. 저희들도 다 청년의 시기를 지나왔죠. 청춘 남녀를 보면 가슴이 콩닥거리고 가슴이 막 기뻤던 그런 때, 그죠? 꽃 피는 걸 보면 행복했던 그런 때 있죠. 지금도 물론 그리라고 믿지만 그런 청년의 시기가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청년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그렇죠. 즉 노인과 청년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단절 분리가 아닌 연속선상에서 청년과 노인, 젊음과 나이듦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청년과 노인의 끝없는 갈등이 이루어지는 게 한국 사회입니다. 자, 베이비붐 시대를 지나서 지금 MZ세대까지, 밀레니엄 세대, Z세대까지 해서 MZ세대까지 오죠. 서로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꼰대다 그러고 개념이 없다 그러죠. 자, 세대 갈등이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9년도에 조사 보고를 하면 전체 응답자 64%가 한국 사회에는 세대 간 갈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인층 40%, 청장년층 90%가 세대 간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한림대 사회복지학 이희숙 교수가 말하는 것은 이 이유가 뭐냐? 1세대와 3세대, 즉 할아버지와 손녀가 같이 공존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핵가족 사회죠. 자녀가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 0.45명, 0.5명도 안 되는 게 한국 사회입니다. 자녀가 없어요. 많으면 1명, 2명이면 그렇게 어떻게 키워 2명을, 이런 사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노인에 대한 편견이 뭐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노인은 보수적이다, 권위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노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대체로 보수적이고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노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실제로 그분이 그렇든 그렇지 않든 노인, 지하철에서 노인 딱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습니까? 이게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끊임없이 청년, 노인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노인과 청년은 다른 집단이라 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어진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노인들은 어떨 때 가장 차별을 받느냐? 공공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대 사회학과 김찬우 교수가 말하는 데서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원래 없었던 건데 노인 수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다양한 노인들이 많아진 결과로 인해서 그런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어른들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한국 사회에 어르신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나이가 많이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노인들이 다양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노인이 많으면 사회가 병약해지지만 어른이 많으면 윤택해진다. 어른과 노인의 차이입니다. 자, 어른은 어떻습니까? 성숙해지지만 노인은 나이만 먹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커진 사람이 어른이지만 머리만 커진 사람. 노인 어르신들은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청년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알려주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원할 때 알려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물었을 때 지혜의 답을 해주십시오. 묻지 않았는데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까지 가시지 마십시오. 싫어합니다. 자, 비우고 나눠주고 이웃을 배려하고 나를 밟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기에게 피해가 오면 버럭 화를 냅니다. 자, 속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그 모습이 늙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다. 자, 청년과 노인 서로를 향한 존중, 세대 갈등 극복의 시작점. 자, 이 책을 설명드리는 것은 외로운 노인이라는 책인데 저자가 이분입니다. 이분은 어느 외딴 섬에 스위스에 있는 어느 외딴 섬에 살아가는 노인입니다. 굉장히 고집스럽고 외톨이입니다. 그러나 자기 사촌 청년이 빅토르라는 사람이 이 섬에 들어감으로써 갈등을 겪게 됩니다. 서로 나이 차가 많고 그 빅토르가 가져간 개 있죠. 개가 있는데 개는 사람에게 해롭기 때문에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청년함과 노인. 그러나 같이 지내면서 그 갈등을 해소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뤄가는 아주 대표적인 책입니다. 한번 보시라고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신체적으로 건강한 나이 듦에 관하여는 어떤 게 있을까? 자, 시중에 교보문고라든가 알라딘이라든가 S24의 나이듦 노화의 책을 찾아보면 대부분 다 이런 책들이 나옵니다. 나이 듦에 관하여, 그죠? 건강한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늙어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일수록 운동, 올바른 식습관, 정확한 복약 예방 차원의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사람들이다. 이분이 의사입니다. 이 저자 자체가. 그래서 나이 들므로서 든 사람일수록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도 잘 하시고 약도 잘 드시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보통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내면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면에 있는 지혜, 영적인 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몸, 신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자, 한국 사회에서는 1981년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경로 우대 기준이 65세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42년 현재까지 우리나라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죠. 65세인데 65세가 되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가 1981년도에 평균 수명이 어떻습니까? 보시면 여성은 70세, 남성은 62세. 2021년도 어떻습니까? 여성은 86세, 남성은 80세. 남녀 평균 16.9년, 17년이 증가했습니다. 81년도부터 2021년까지.
앞으로 점점점 그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나 폭은 좁아질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안 늘었는데 조금씩 계속 늘어날 겁니다. 평균 수명이. 자, 그런데 한국 사회의 노령화 추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약간 좀 갈색이 이게 세계 평균이고 지수가 노령화 지수를 보시게 되면 82인데 2050년 되면 한국은 429. 너무 차이가 납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는 거예요. 지금 판도라 상자를 열어 제치는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엔 기준에 따르면 65세 인구를 보시게 되면 7% 이상이 되면은 고령화 사회를 봅니다. 20% 이상 되면 초고령화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5.5%가 지금 65세 이상입니다. 15.5%가 어떻습니까? 고령 사회와 초고령 사회에 있죠. 이 사이에 있죠. 2025년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지금 몇 년이죠? 3년. 3, 4년 뒤면은 2년 뒤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전문가들이 제안한 새 노령 인구의 연령 기준은 좀 더 기준을 뒤로 늘리자는 거죠. 73세, 66.3세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빈곤 노인층이 발생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은퇴 나이가 몇 살입니까? 60세죠. 정년이. 그러나 연금 수령이 5년간 지금이 있다가 받죠. 그런데 이걸 다시 또 늘려보세요. 노인 빈곤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노인의 연령 기준을 좀 더 늘리자고 합니다. 65세 이제 노인이 아니라는 거죠. OECD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보면 어떻습니까? OECD 평균이 14.8인데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 사회는 노인들이 빈곤층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회에 물어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노인을 몇 살부터 보는 게 맞냐? 물어봤을 때 대략 50% 이상이 70에서 74%가 한 70세쯤 되면 이제 노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나 나라별로 연금을 받는 나이를 보시게 되면은 한국은 독일, 일본을 포함해서 대략 65세, 미국은 67세, 영국은 68세, 체코는 69세 이런 게 돼 있죠. 프랑스가 지금 데모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을 더 해라는 거죠. 은퇴 나이를 좀 더 늘리자는 거죠. 반대합니다. 엄청난 지금 반대를 하는 거죠. 왜? 은퇴해서 놀고 싶은데 왜 자꾸 일하라는 거죠. 국가에서 돈 나오는데 왜 일하라는 거냐. 그래서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년 연장 하고 있죠. 더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정년 연장 움직임이 조금씩 있긴 합니다. 일본은 65세인데 70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늘어가는 게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국가들의 추세이긴 합니다. 자,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도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노령 인구가 2000년대 7%에서 2022년도에 17.5%까지 늘어났다 그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2017년도에 전체 39%의 의료비를 차지하다가 2021년도에 전체 65세 인구가 의료비를 차지하는 비율이 42.3%로 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대부분 다 의료보험은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더불어서 우리나라 사회는 어린아이 기저귀 소모량보다 노인들의 기저귀 소모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나이 들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연령별 5대 사망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1년도 가장 최신 통계입니다. 통계청이 나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0세부터 80세 이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엇으로 죽느냐 했을 때 보시게 되면은 영세는 뭡니까? 심장질환부터 했는데 이제 1세부터 들어가면 이제 악성 신생물이 있죠. 악성 신생물은 보시게 되면 암입니다. 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암으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40세가 지나면서부터 사망률 1위가 뭡니까? 다 암입니다. 다 암. 제가 몰라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대부분은 암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망에 있어서는. 그럼 암 발생 원인이 뭐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두 가지 원인으로 봅니다. 유전적인 것, 환경적인 것. 그 중에 스트레스도 많이 포함되죠. 화학물질, 음식, 바이러스. 자, 성별 사망 원인은 보면 남녀 통틀어서 암입니다. 암. 자살도 많습니다. 자살. 남성들이 좀 더 많죠. 그 정도로 한국 사회가 남성들에게 주는 압박이 많다는 겁니다. 남성들 외롭고 힘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든 게 남성들입니다. 여성분들 그래서 남편분들 말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구박하지 마십시오. 자, 암 발생 원인 중에 아까 음식이 있어요. 음식 그죠? 음식 있다 그랬죠. 음식 중에서 화학식품 첨가물이 있습니다. 화학식품 첨가물. 우리가 많이 먹는 겁니다. 와인 많이 드시죠? 와인 속에는 와인이 산화되지 않도록, 떫은 맛이 나지 않도록 산화 방지제가 들어있습니다. 아황산이 있습니다. 아황산, 항황. 이게 방부제인데 간에 독성을 줍니다. 모든 음식은 양면이 있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습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많이 하죠. 좋다고 합니다.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적당히 드십시오. 그리고 소르빈산, 햄, 치즈, 빵에 들은 식품 방부제, 보존제, 팽창제, 곰팡이 억제제, 발색제. 소세지 빨간색이죠. 원래는 빨간색이 아닙니다. 빨갛게 보이기 위해서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색제를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있는 대부분 다 물질들이 뭡니까? 발암 물질입니다. 그런데 왜 발암 물질인데 왜 식품 첨가물에 넣느냐? 기준치 이하로 넣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아질산염, 이런 나트륨도 사실은 모든 음식물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보통. 그러나 조리하는 과정에 이게 아질산 나트륨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질산 나트륨들이 베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컨 많이 드시죠? 아메리칸 스타일 블랙퍼스트, 커피 한 잔에 토스트에 베이컨 하나. 이게 제가 환상을 깨드려서 죄송한데 베이컨 드시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국제암연구기관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먹을 거 없죠? 조금만 드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소식하셔야 됩니다. 자, 인간의 뇌 작동 방식.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걸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뇌는 인체의 생각과 몸과 행동의 개선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운동하면 좋죠. 소식하면 좋죠. 채식하면 좋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뇌는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를 어떻게 시킵니까? 네가 하던 대로 해. 그냥 먹던 거 먹어. 운동 안 하던 거 하지 마. 그냥 살아. 이렇게 우리의 뇌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게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뇌는 좋은 것이 아닌 익숙한 패턴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운동하기 싫죠? 당연한 겁니다. 뇌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뇌의 명령을 거부해야 되는 거죠. 운동하기 싫죠? 아니야, 운동하러 가야 돼.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뇌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나이듦과 음식 섭취 방법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이것만 들고 가셔도 됩니다. 오늘 이것만 듣고 가시죠. 자, 40대 이후에 몸, 마음, 정신, 영적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뇌와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 40대 이후의 음식 섭취 방법이 뭡니까? 입맛이 아닌 머리로 먹어야 됩니다. 베이컨 입맛이 당기는데 먹을까 말까? 머리로 드셔야 됩니다. 머리는 뭐죠? 안 돼. 안 드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40대 이후는 입맛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나이 들매 시기를 만성적 질병, 중대 질환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이 들어서 청년기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건강은 개인이 살아온 삶의 누적의 된 결과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내가 생활 패턴을 어떻게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지금의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디 아프죠? 그건 지금 아픈 게 아닙니다. 이미 아파온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나 미래의 나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나이 더 들어서 아프지 않습니다. 왜? 건강은 나의 삶의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두 번 베이컨 먹었다고 해서 우리 몸은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의외로 강합니다. 그러나 누적된 결과로서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질병,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음식, 생활, 생각 등이 장기적으로 누적된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노화, 나이 들면 그러면 과연 극복의 대상인가? 유명한 책이죠.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다 Success Aging, 늙지 않는 비율, 노화의 역행, 인간은 200살까지 살 수 있다.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다. 사람 왜 늙는가? 헬스 에이징 식사법, 200세 시대가 온다. 200세 시대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화와 과학, 사람은 왜 이러는가? 노화의 생각의 노화를 멈춰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지 말라고 합니다. 노화를 어떻게 가져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는 몸과 더불어서 마음, 생각,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나이듦과 신학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 나이듦과 신학은 과연 무슨 상관성이 있을까? 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나이 들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여기서부터 제 생각은 시작됐습니다. 자, 신학이라는 주제가 나오죠.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신학이 뭔지. 자,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을 보니까 하나님 자체를 정경이나 인간 이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연구하거나 신과 관련된 교리와 방법에 대해 연구한 학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맞습니까? 혹시 저는 이게 하면서 신학적인 제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신에 대한 설명과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해명하는 학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과 인간과의 관계, 설명, 인간 이성을 통해서 뭔가를 찾아본다, 이런 관점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조금 이 책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도 이 책을 말씀을 드리는데 책 내용은 뭔지는 좀 아셔야 되니까, 그죠? 이 책은 파트 3개로 나눠 있다 그랬죠. 파트 1, 2, 3. 파트 1에서는 소명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소명. 자, 은퇴를 재구성하다.
인생 후반기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소명의 1번을 요약하면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죠? 자, 그리고 은퇴는 분명히 뭔가 삶의 변화가 있긴 하는 거지만 오랫동안 굳어있던 행동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 그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교회 일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일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동을 주셨는데 그 노동에 대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일은 지금까지 60살까지 일한 거는 그러면 하나님 일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한 겁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 일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 일과.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선한 일이 무언가를 찾아라는 겁니다. 내가. 자, 그리고 은퇴로 인해서 개인적인 육체적인 기능 저하, 자기 연민, 심리적인 위축, 하나님과의 관계 등에서 변화가 분명히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는 하나님부터 받은 우리의 소명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은퇴했는데 이제 뭐 더 이상 뭘 해? 그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그 소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듦과 은퇴와 상관없이 우리의 소명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소명이 뭡니까? 개인적으로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부분이 뭡니까? 그거는 은퇴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을 해 나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중심에 있는 핵심 동기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주신 재능, 소질, 성격, 이런 부분들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고 새로운 걸 추구하려고 하기보다는 잘하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잘 고민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라고 합니다. 자, 영적 회심으로 변하는 것을 자칫 성격이 변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회심 후 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묻고 있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소명 1번 요약 마지막 부분. 나이 듦과 은퇴는 개인의 소명을 재조명하며 갱신하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성 파트입니다. 영성 파트는 나이 듦 과정 자체는 하나님의 영적 훈련이나 영적 여정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이 나이 듦의 속에 숨어있는 미덕을 살려내고 나이 듦으로 생기는 악덕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자, 나이 듦 노인은 가능성이 풍부한 인격 형성기라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1세든 1살이든 85세든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한다 그랬죠. 중단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85세 됐다고 70세가 됐다고 나는 중단, 이거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몸은 계속적으로 세포가 새롭게 살아납니다. 우리 생각도 새롭게 변화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나이 들므로 해서 인생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기 기만을 잘 분별을 하면은 타인에 대한 이해심과 공감 능력이 깊어지고 개인적 정직함의 지평이 넓어지고 공동체 참여 시 공정성에 대한 감각이 한층 성숙해진다. 그래서 나이 들므로서 말을 아껴가면서 지혜로운 말로 청년들을 잘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년기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 중요한 시점이 아닌 겁니다. 청년기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그럼 노년기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에서 보면 안 된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각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없이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영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노인의 때면 안 해도 됩니까? 노인 때는 노인기 들면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자, 영성사, 젊은 시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듯 나이듦 상황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영성을 개발하고 잘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에 따라서 그 나이에 맞는 일을 찾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분리가 아닌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만 나의 모습입니까? 미래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과거는 내가 아닙니까? 다 나의 모습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나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태어남과 성장 그리고 나이듦과 노화,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세상은 1등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합니다. 노년의 마지막 모습. 그 모습을 사람은 기억하고 추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왔던 그 모습 이후에 노년 때 완악해지고 고약해지고 보수적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세는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일관된 모습, 변함없는 모습, 지혜로운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후대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유산, 이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해 보라고 합니다. 유언장. 아직까지 유언장을 작성한다는 건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죠. 뭔가 이해는 되는데 유언장 곧 죽음,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새 땅, 새 하늘의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고민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보물만 남을 때까지 점차적으로 하나씩 포기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를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 과정이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우리는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 권력, 직위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가, 믿음의 유산,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소망의 유산, 얼마나 하나님과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고 나누고 있는가, 사랑의 유산,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자, 유산, 인생은 천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지 마지막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의 인생은 단절이 아니라 그랬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음 그 이후 계속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단지 그 과정의 한 포인트일 뿐입니다. 자, 인간은 중년기부터 조금씩 서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50살쯤 되면은 동일한 환경에서 자라도 사람이 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어른으로 나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노인으로 가시는다는 겁니다.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마지막 모습이 성숙한 모습으로 보일 것인지 아니면 완고하고 고집덩어리로 살아갈 것인지 그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청년의 임무가 생물학적인 후계자를 만드는 일이라면 노년의 임무는 뭐라고 합니까? 사회적, 영적 후계자를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 노인이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책무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작성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의미를 갈망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죠? 자, 덴마크 실존 철학자 쉐렌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우리는 앞으로의 삶은 살아내야 되지만 지나온 삶은 이해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해해야 된다. 지나온 삶이 내가 어쨌든 간에 그게 가오가 있든 내가 정말 잘못 살았든 그거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살아왔던 그 환경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 그냥 이해하십시오. 한탄하거나 후회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앞으로 미래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자, 폴 트루티니에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분은 하나님은 노년이라는 새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언장을 쓰기가 좀 어렵지만 굉장히 유명한 분들은 과연 묘비명에 무엇을 남겼는가? 이 묘비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유언이나 고인을 기리는 좋은 말이죠. 자, 카네기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자기 묘비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을 주위에 모으는 방법을 알던 사람, 여기에 잠들다. 자, 조병아 시인, 유명한 분이죠. 어머니 신부름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가 이제 어머니 신부름을 다 마치고 어머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런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또 방정환, 소파 방정환, 어린이의 마음은 신성과 같다. 자, 이런 거죠. 어니스트 해밍웨이, 어떻습니까?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이런 말들. 자, 모파상, 그죠?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김수환 추기경, 나는 아쉬울 것이 없다. 중광선이면 어떻습니까? 괜히 왔다 간다. 이런 말씀을 묘비명에, 실제로 이거 묘비명입니다. 굉장히 웃음과 해학과 뭔가 철학이 담겨 있죠. 그죠? 자, 그러나 제가 봤던 묘비명 중에서 가장 압권 1등 발표하겠습니다. 자, 영국 소설가죠. 자, 묘비명이 이렇습니다. 영어가 이렇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죽어야 이렇게 묻히게 될 것을 생전에 나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이미 죽을 것을 자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의역 해석하면은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내 언젠가 이럴 줄 알았지. 이런 묘비명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묘비에 남긴 말은 그가 살아온 인생 여정을 통해 체득한 삶의 철학과 지혜가 담겨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보는 우리만의 어떤 말들을 한번 써보십시오. 나는 어떤 말을 남길까? 유언이라는 거창한 형식을 갖추지 말고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해 주세요라고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아프리카 지성 아마두 함파테바라는 사람이 유네스코 연설에서 했던 말입니다.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 사라지는 것 같다. 우리가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아프리카, 문명과 기술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회라고 생각하는 아프리카, 그러나 이 사회는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 그 노인의 살아온 그 인생이 바로 도서관이라는 거죠. 지혜의 도서관. 그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 사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듦과 신학, 제가 참고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책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나이듦의 품격, 이 천주교 책인데 뭐 천주교를 떠나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자, 이렇게 노년의 행복을 경제적인 것, 육신의 건강에 찾는 이 세대에 우리가 좀 영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이들, 또 노년을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한번 읽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뭐 기억, 살아온 것을 부정적인 기억을 다 걷어내라. 그리고 일상적인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완고함을 버려서 좀 더 공감대를 넓혀가라.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서 풍성해진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를 잘 지어라. 그리고 쇠락과 쇠퇴의 과정을 현실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growing old라는 건데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들매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잘 늙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나이 들면 영광이었으며 특별한 선물이었다. 이게 사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잊혀진 노년의 가치의 영광. 한국 사회가 어쩌다 그랬죠? 노인은 이렇고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이미 인식의 벽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노인들 간의 차이가 있죠. 자신만의 늙어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늙어가는 수 있을까? 나이 들음을 환대하라. 기독교 공동체에서 나이 든 어르신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분들을 활용해서 사역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지 고민하라는 겁니다. 자, 나이 들매 신학에서 참고할 철학책을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몽테뉴의 수상록인데 여러분들 굉장히 몽테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철학책입니다. 이 몽테뉴는 이 프랑스 철학의 16세기의 사람입니다. 이 16세기는 구교와 신교, 천주교와 개신교가 끊임없이 싸웠던 시기입니다. 또 이때는 패스트균 알죠? 유럽 인구의 1,000만 명을 죽였던,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삶을 그냥 에세이 형태로 남긴 책입니다. 그래서 수상록이라는 것은 에세이는 프랑스 말로 시험하다, 뭐 시도해보다, 트라이해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제는 에세이라는 거죠. 우리가 수필집. 이 수필집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에세이야. 자, 이 책에 보면 1부, 2부, 3부가 있는데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뭔가 하면 본인들이 직접 이 몽테뉴가 직접 경험했던 내용들이 있죠. 시도해봤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그냥 수필 형태로 쭉 써놓은 겁니다. 많죠. 뭐 양심, 뭐 선과 악, 어린이 교육, 뭐 줄리어스 케사르, 뭐 정직성 이런 것들이 다 쭉 써놓은 내용들입니다. 자, 이 몽테뉴가 살았던 이 시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전쟁과 살육과 패스트, 질병으로 해서 평균 연령이 30세 조금 넘어가면 죽을 준비를 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50세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살았습니다. 평균 연령 50세. 자, 이런 시기 때 살았던 사람인데 실제로 아버지, 어머니, 친구, 남동생, 딸이 5명이 있었는데 딸이 어릴 때 5명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죽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던 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주제였습니다, 사실 이분은. 그래서 현명하게 나이 들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록 중에서 특히 죽음, 나이 듦을 따로 모아서 만든 책이 바로 나이 듦과 죽음에 관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만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나이 드는 것은 죄도 벼슬도 아니다. 죽음의 철학에서 삶의 철학으로. 나는 춤출 때 춤추고 잠잘 때 잠잔다. 편하게 살아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삶을 후회 없이 살 것인가, 이런 것들. 자, 삶을 연명해 온 것이 행운이었음을 깨닫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행운도 끝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고민을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괴팍해지고 말이 많고 비사교적이고 부에 집착하고 쓸데없는 일만 따라가고 탐욕스럽고 교활하고 불의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나이 들의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늙어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바꿔야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은 생명을 조금씩 빼앗아감으로써 인간에게 은총을 베푼다. 은총을 베푼다. 이것이 노아의 유일한 미덕이다. 나이를 먹고 경험을 많이 쌓는다고 저절로 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성한 자식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집안일의 일원으로 참가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도움 외에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돈 때문에 존경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아버지로서 진정한 존경은 뭐냐? 존경받을 만한 가치와 능력, 심성을 가진 아버지가 되어서 존경받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나를 존경한다?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죠. 죽음이 어디서 우리를 기다릴 수 알 수 없으니 어디서든지 죽음을 기다리자.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이 몽테뉴의 그 철학의 핵심, 철학이란 결국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시가 다 됐습니다. 이제 곧 마쳐야 될 시간이죠, 그죠? 3시에 우리가 마치기로 했으니까. 한 2, 3분 남았습니다. 자, 나이듦과 노화 그리고 신학과의 상관관계. 자,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이 나이듦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잠시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과 시대 상황. 신학을 형성하는 2가지 중요한 근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신학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기독교는 시대 상황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2번째, 시대의 문제에 직면하되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기독교 공동체의 교회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결국 이 고령화 사회는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교회도 고령화 사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 신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자,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의 그 존재 자체로 빛을 발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칼 바르트라는 스위스 개혁교회 목사님이, 칼 바르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계시죠. 이분이 말씀하신 거죠. 그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그 실존 자체로 이미 선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세계의 문제들에 대한 고유한 입장과 태도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고민만 하지 말고 방법을 제시해서 방향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고령화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 해결책을 만들어 세상에게 답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을 위한 신학적인 이론 정립 실천, 이 시대의 교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노인의 이러기 위해서 실천 과제가 뭐냐? 노인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나는 노인이다, 나는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그래서 노인들 스스로 사역의 주체로서 받아들이는 자기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지니는 특성들에 맞는 사역을 만들어야 되고, 노인들을 위한 교회 공동체의 사역은 공동체에 국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회의 그 방향성을 제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 노인 빈곤, 노인층의 소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모범적인 답을 만들어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세상 속에 던져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 이제 끝났으니까 자연스럽게 가시고 저는 마지막 계신 분들하고 마지막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공식적인 강의는 마쳤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고 제가 마지막 부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나이듦과 신학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이 문제인데요. 자, 노인의 가치와 영광을 신학적 성경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봄으로써 궁극적으로 나이듦이라는 것이 노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다. 나이 든다는 것이 저주이자 비참함이자 자기 연민이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이 듦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나이듦과 신학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졌던 답입니다. 제가 내렸던 답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맞는 그 지혜로 이웃과 사회를 섬기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나이 듦이라는 것은, 노인이라는 것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나이 듦과 신학의 관계성에 대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남을 대접하십시오. 내가 나이 듦으로 인해서 대접받고 싶습니까? 다음 세대를 섬기십시오. 다음 세대에게를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노인으로 대접받을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그냥 산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먹고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고 그래 살면 그래 산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뭡니까? 연속을 말씀드린 연속. 단절 분리가 아닌 연속. 태어남과 죽음이 분리가 아니라 다음 세계로 나가는 연속이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일생 분명히 마지막이 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 그것으로 끝입니까? 자기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어진다는 거죠. 가족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끝나면 끝납니까?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종쇠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끝나면 지구가 끝납니까? 아닙니다. 지구의 생태학적인 순환과 변화가 있습니다. 지구는 돌고 돕니다. 그리고 우주의 탄생과 확장.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바라봐야 될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기까지 모든 것이 분리와 단절이 아닙니다.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이어진 그 상태를 가지고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이듦과 영적 성장. 우리는 늙음의 미덕을 확장하고 늙음의 악덕을 줄여가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입니다. 목사가 목사에게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영성이 뭔지를 굉장히 저한테 많이 알려줬던 책인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감명 있게 읽었던 책인데 그중에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그 내용인데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큰 위험이다. 매너리즘. 내가 했던 행동, 내가 늘 쓰던 말, 내가 늘 먹던 음식, 그리고 내가 늘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 이걸 깨지 않으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삶 자체가 영적인 거죠. 영성은 영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로 끊임없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악덕을 다루고 미덕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노년은 후퇴하는 시기가 아니라 성장하는 시기여야 한다. 노년, 쇠퇴가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성장. 그래서 노년이 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단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받은 소명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이 사라졌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과 목적의식까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잡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노년이 추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며 내 인생을 제대로 마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자,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신에게 맡기는 신뢰가 필요하죠. 자, 이런 것들. 노년의 시기도 청년의 시기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죠. 이거는 나이 들매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과연 어떤 모습이 있는지. 고집이 세진다, 욕심이 많아진다,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 완고하다, 변화하지 않는 나는 변하기 싫어. 나는 이거 할 거야. 나는 늘 가던 길을 갈 거야. 나는 늘 입던 옷을 입을 거야. 또 뭐 있죠? 끊임없이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거 많기 때문입니다. 다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사소한 일에 역정을 내고 참견을 많이 합니다. 작은 일에도 섭섭해합니다. 섭섭해. 그리고 체면과 염치가 사라집니다.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하나 고치고 있습니다. 체면과 염치가 사라진다. 제가 하나 열심히 하고 있는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실험하고 연구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면 문 열면서 바크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 자변기 앞에서 설 때가 이미 다 풀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바크를 막 푸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바쁘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꼴불견이라네. 그게 정말 보기 싫은 현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반드시 좌변기 앞에 딱 서서 차례 딱 하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지 타이밍. 그래서 바크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변을 다 본 이후에 나가려는 몸이 막 움직여요. 절제 딱 서서 아니다. 바크를 다 잠그고 옷 매무실을 다 보고 다 확인하고 나갑니다. 잘 안 돼요. 지금도 잘 안 돼요. 그러나 그거 지금 제가 하는 체면과 염치가 사라집니다. 이게 저 없더라고요. 제 속에. 지금 제가 이걸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자, 나이 들면서 생기는 미덕이 뭔가? 자, 어른으로서 진정한 권위를 가지려면 부드러움, 너그러움, 관대함, 참아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게 진정한 존경의 덕목이라는 거죠. 자, 말수를 줄여가는 것. 노년 세대가 가질 수 있는 미덕 중에 가장 넘버원, 말수를 줄여라.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수를 줄여가는 방법,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이 들면은 행동이 아니라 doing이 아니라 being, 존재. 아우라라는 거 알죠? 아우라. 그 사람만 가면 그 공동체가 분위기가 쫙 평정이 돼. 완전. 그 어르신만 오면은 막 떠들다가 막 싸우다가도 다 속으시게 돼요. 그분은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딱 자리만 딱 잡으면은 그렇게 되는. 야, 왜 싸우고 뭐 넌 이래도 되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나이가 들면 doing이 아닌 being으로 가라.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창조주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몸과 마음, 영혼, 전인적인 측면이죠. 나의, 그죠?
삶 속에서 건강하게 보존 유지하고 성숙시켜 나가는 것. 나이 들면서 계속 성숙시켜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 성숙함을 가지고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고 돌보고 그들을 또한 건강하게 세우는 일, 이게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나이듦과 건강한 노화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평생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이듦과 상관없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며 참고했던 자료들입니다. 이런 참고드리고요. 이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너무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려서 좀 지겹기도 하셨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면 좋을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이 든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는 한국 사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나이 든의 이 고령한 문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사회에 대한 뭔가 방법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